20년물 입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규모는 130억 달러 수준이었고요. 약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한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요. 20년물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하죠. 보시면 일드 커브 자체도 쭉 20년물이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 그리고 30년물 다시 떨어져 있죠. 정상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20년물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초장기물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장기물에 비해서도 높고, 하여튼 애매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달 입찰 결과도 약한 수요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지난 12월 달은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던 구간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을 보여줬고요. 이번 달에는 약한 수요로 인한 금리 상승,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낙찰금리는 4.423%로 결정이 됐고, 직전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0.8bp 테일로 났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입찰 수요가 뚝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직간접 포함해서 82.7입니다. 추이를 보시게 되면 89% 부근에서 유지를 해오다가 두 달 전부터 급격하게 떨어졌고, 반대로 프라이머리 딜러들 남은 물량 받아가는 비율이 지금 17.3%까지 치솟게 되었고요. 응찰률 보시게 되면 2.53배가 나왔습니다. 6개월 평균이 2.6이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했고요. 직전 달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17.3이고요. 6개월 평균이 10%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물량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수요자 같은 경우는 20.7로 평균 수준에 위치를 했고, 간접 수요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66.4%죠. 69%가 평균이니까 상당히 저조한 모습, 즉 해외 입찰에 있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상당히 좋게 나왔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전월보다 0.6% 증가한 것으로 잡혔습니다. 7,099억 달러 기록을 했고요. 시장 예상이 0.4인데 이를 상회했습니다. 전월치가 0.3이었는데 2배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잡혔고요. 네, 보시면은 개정된 부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개정이 일부 일어나죠. 가장 크게 개정이 일어났던 부분은 지난 7월 달을 꼽을 수가 있는데, 처음 잡혔을 때가 이게 계절 조정이니까요. 0.85%로 잡혔었죠.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미국 소비가 강할 수 있나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결국 수정되면서 0.56%까지 떨어졌고요. 그 뒤로도 보시게 되면 10월 달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이너스 0.05%였는데 두 차례 개정이 되면서 마이너스 0.25%까지 감소폭이 확대가 됐고, 나머지 8, 9,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또 수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용과 달리 소매 판매는 사실 뚜렷하게 방향성을 갖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높게 잡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낮게 잡혔다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걸 보이고 있지만, 그 간극이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7월 달에는 조금 심했지만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폭지 잠정치, 확정치 보게 될 때 아무래도 표본 개수도 다르고 응답률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발표되는 것보다는 수정되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는 것은 결국 이거잖아요. 전달 대비 MOM으로 소매 판매가 얼마나 증가했냐, 이거를 보게 되는데, 개정되는 부분이 여기도 개정이 되지만 직전 달도 개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랑 비교를 했던 게 아니라 두 번째 개정된 부분이랑 요거랑 개정되고, 다음 달에는 또 변경된 부분하고 또 개정이 되고, 따라서 직전 달, 이번 달 개정되는 부분을 모두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개정이 된 후에 소매 판매 증감률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0월 달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12월 달 0.55%로 집계가 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 전반적으로 이대로 반등할지 또 좀 흘러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55% 증가인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0.6으로 잡히겠죠. MOM으로 좀 높아졌고, YOY로 보게 되면 5.6%나 소매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 그룹이라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직전 달하고 같이 0.6% 증가로 잡혔습니다. YOY로 보게 될 경우에 5.8까지 기록이 됐고요.
뭐 실제 통제 그룹이 이렇게 0.6% 증가로 기록이 됐다는 것은 실제 돈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쇼핑 시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달은 직전 2개 달보다 대략적으로 20% 이상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매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거나 또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제조업의 회복 압력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제조업 회복 여부가 우리 소매 판매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강하게 나온다면 소비가 견조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니까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컨트롤군을 비교하는 이유는 자동차라든지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 판매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변동성이 큰 부분을 빼고 실제 소비가 어땠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계절 조정된 부분으로 YOY가 5.6으로 5.8로 이렇게 잡혔지만 계절 조정을 하지 않고 보게 되면 YOY가 한 4%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계절 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증가된 것으로 잡힌 것이죠. 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몰리는 소비 경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계절 조정을 사용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12월 달에 대부분 쇼핑 시즌이 몰려 있고 이때 돈을 많이 쓰죠.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이렇게 좀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23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 조정을 한 부분은 3% 증가된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계절 조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마이너스 16.2로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차이가 크다는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2017년도부터는 계속 급락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3년 1월 16.2%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서부터 보면 22, 20, 18, 18.2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극 자체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게 좀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12월 달에 집중되던 소비 행태가 이제는 조금 평평해진 것이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소비 행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만 몰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몰리고 있긴 한데 그 강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 계절 조정을 예전 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년에 걸쳐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계절 효과 간극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소매 판매를 볼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12월 소매 판매가 YOY로 5.6, 5.8이 나왔지만 계절 조정을 빼고 보면 4% 수준에 그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나쁘냐 나쁜 게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긴 한데 너무 좋은 건 아니다. 견조하긴 한데 그 견조의 강도가 조금 더 부풀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GDP Now의 4분기 추정치가 2.2에서 2.4로 높아졌습니다. 1월 25일 속보치가 발표될 예정인데 점차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월 말 FOMC에서 좀 더 매파성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GDP가 예전처럼 2%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4% 부분이면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면 오히려 시장을 식힐 가능성이 더 높죠. 네, 그리고 어제는 주택시장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44가 나와서 전 저점 34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직전 고점이 56이었으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요. 44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볼 수가 있죠. 이때는 08년도 금융위기이고 00년 IT 버블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직접적인 주택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줬던 그런 경기 침체의 특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 시장 지수가 상당히 높았던 레벨에 위치를 했었고요. 지금 그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신청이 상당히 좀 급증했다고 하죠. 전주에 비해서 10.4%나 늘었는데 지금 30년 만기 모기지가 6.7%대까지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뭐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고 신청이 늘어나는 것인데 뭐 이게 마냥 증가했다라고만 보기보다는 사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물론 지난주보다는 늘었죠. 뭐 이렇게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지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20%나 낮은 수준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주택을 재융자한 신청 부분,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좀 크게 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년 전 같은 주에 비해서 10%나 증가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 떨어졌고 재융자 신청은 10%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모기지 신청은 지난해 높은 금리로 집을 구매한 후 지금 갈아탄 수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만 헤드라인만 보고 주택 수요가 강하게 뭐 살아나냐 이렇게 해석하기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긴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와 QT에 대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3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보험성 금리 인하로 시장은 받아들일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예전처럼 뭐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수순으로 이어져 가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지금의 연준의 고민은 물가 실패냐 고용 실패냐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할 텐데 이때처럼 정확하게 균형점을 찾아서 시장에 충격도 없이 물가만 싹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두 가지의 실패, 물가 실패 혹은 고용 실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정도와 강도, 충격에 있어서 바이든 정부한테 유리한 것은 물가 실패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 지금 홍해 사태라든지 후티 반군이나 뭐 이란 공격 등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들썩일 만한 우려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더 유지한다고 물가가 빠르게 잡힌다. 뭐 이런 보장도 없을 테고 만약에 고용 실패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균형점을 찾는 거 아니면 물가 실패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텐데 물론 물가를 재차 반등하더라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얼버무리면서 뭐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 상황만 놓고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뭐 오늘도 쭉 살펴봤지만 현재의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 시장의 기대인 3월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후퇴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실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뭐 GDP가 2.4%고 주택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소매 판매가 상당히 견조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오히려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 게 장기태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들은 혼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헷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데이터상으로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게 됩니다.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고민이 시장금리 3.5% 그 이하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 맞춰져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를 연준이 선제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그 가능성과 여부에 지금 3.5% 이하로 떨어지냐 아니냐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연준이 미친 척하고 올해 3월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그만큼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후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중동 정세를 감안해 놓고 볼 때 장기 금리 하단이 상당히 어정쩡하게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많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3월 금리 인하를 한 후에 또 한동안 안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그때 가서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살펴봤지만 지금까지 경제지표 생각보다 잘 나온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고 3월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오히려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향후 경기 침체가 그만큼 더 세게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미리 선제적으로 보험성으로 찔끔 내려서 어정쩡한 상태를 만드는 게 지금 현재로선 가장 큰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물가를 기대만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이 물가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